이 서부전선의 상황 어떻게 변해갈까요? 전선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N강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질주가 바다로의 경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도 이제 스위스 국경까지 700km에 다르는 참호선이 형성이 되게 됐고 이 참호선을 가지고 우리가 서부전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직 양측 모두 확보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안 건드린 데가.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플랑드르입니다. 플랑드르 지역. 그래서 독일군 입장에서는 여기를 빨리 공격을 하고 싶은데 여기를 공격을 하려고 보니 저 뒤에 걸리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요? 엔트워프입니까? 엔트워프가 벨기에 군이 안 싸우고 도망간 곳이 엔트워프 아니었어요? 도망가서 완전히 요새화를 해가지고 여기서 딱 쐐기처럼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군들이 굉장히 약이 올라갔고 이때서부터 벨기에를 철저하게 때려 부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비극 중에 하나가 루뱅의 학살이 있었습니다. 벨기에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도서관까지 방화를 해버립니다. 사실 프랑스보다도 벨기에가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만 벨기에군이 여기서 어쨌든 시간을 벌어주면서 그 뒷부분에 연합국 측이 참호를 파고 전선을 확보를 합니다. 벨기에의 피로 참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 플랑드르 전선의 보루가 된 이프르입니다. 대규모 병력을 양쪽에서 투입하겠죠. 네, 먼저 독일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군은 재편성한 육군하고 제3예비군 군단과 새로 창설한 8개 사단을 이프르 동측 일대에 집결을 시킵니다. 또한 독일군 총참모부는요, 서부전선 중앙에 있던 독일 제4군을 북상시켜서 이프르를 바라보는 곳에 배치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합군을 보면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제2군단하고요, 3군단이 이프르 서측에 도착해서 주변을 점령합니다. 이어서 10월 14일 영국 원정군의 나머지 부대, 그다음에 여기에 인도군, 벨기에군 일부, 그리고 프랑스 해병대 등이 차례차례 합류를 하죠. 여기서 독일군은요, 부대 집결은 어느 정도 완료된 뒤에 10월 20일부터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합니다. 팔케나인 장군은요, 이런 명령을 내리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제르강까지 점령해라. 왜? 저 남아있는 저 벨기에 영토가 5%밖에 안 남죠. 저 완전히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무조건 돌격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독일 제6군이 연합군을 정면에서 견제하고요, 독일 제4군이 이제르강하고 덩케르크, 깔레를 연결하는 선을 따라서 북쪽으로 크게 우회를 해서요, 연합군의 측 후방을 공격하는 것이 작전 개념이었습니다. 여기에 근데 누가 배치돼 있었냐? 영국군하고 벨기에군이 배치가 돼 있었는데 수적으로 크게 열세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독일군의 공세를 어렵게 막아내고 있었는데 굉장히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영국군이 굉장한 선전을 합니다. 이 영국군 선전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영국군의 그 리엔필드 소총이 있었죠. 이 리엔필드 소총이 엄청난 역할을 하죠. 더군다나 이거 소총 사격을 할 때 개별 사격이 아니라 분대 단위로 이걸 사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대 단위로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속살을 하니까 일제사가 마치 기관총 같은 그런 위력을 발휘했죠. 분대 단위 속사 사격도 뛰어났지만은 개별 단위의 저격도 굉장히 능했다고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당시부터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은 원래 독일군의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피켈하우베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보불 전쟁 때만 해도 피켈하우베가 그냥 반짝반짝 광이 나게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진군을 했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여기다가 천을 씌웁니다. 그거는 너무 노출이 심하니까 그래도 무광으로 가리고 하는데 이프르에 오니까 피켈하우베는 장교들이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이게 딱 저격에 아주 기가 막힌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전선에서 이 뿔을 떼버리기 시작해요. 맞아요. 야, 뿔 다 떼! 이렇게 된 거죠. 나 장교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근데 아무튼 이 영국군과 벨기에군의 이 반격 때문에 독일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그렇지만 독일군이 근성 있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10월 24일에는요, 하루 동안 무려 15번을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그래서 독일군은요, 일주일간 부대를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다시 총공격을 개시하는데 10월 31일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공격했던 곳이 아니라 이제르강 유역에서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메넨 방면에서 공격을 개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독일군이 그래도 15번이나 공격을 했으니까 연합군도 굉장히 약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재정비를 하고 약해져 있던 연합군한테 다시 달려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일주일 재정비하고 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도대체 왜 밑으로 내려왔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독일군이 24일 날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사건이 10월 27일 날 벌어집니다. 이때가 뭐냐면 사실 공격하는 독일군도 지쳤지만 벨기에군도 굉장히 지쳐 있던 상태예요. 근데 벨기에군이 이런 판단을 합니다. 한 번만 더 독일군이 공격하면 우리가 못 막는다. 근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떨쳐나가자 이렇게 생각해서 샷건하고 독일군이 공격하는데 맞상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튀어나가요. 그런데 공격하는 독일군이 이 모습을 보고 얼어버려요. 당황하죠. 예, 굉장히 당황하면서 여기서 독일군이 움찔합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템포를 완전히 잃어버려요. 벨기에군이 안트베르펜에서 꽤 많은 수가 탈출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8만 명이 이쪽 이프르 전선으로 퇴각하는 데 성공을 해갖고 이프르 1차 전투에도 꽤 큰 전력을 담당하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수문을 한번 열어서 수공작전했잖아요. 네. 여기서도 10월 27일 날 이제르강의 수문을 열어버려요. 벨기에군이. 그래서 낮은 지대가 완전히 물에 잠깁니다. 독일군은 대부분이 바닷물은 잘 접해보지 못한 군인들이 많죠. 그렇죠. 내륙에 일단, 많이 사니까. 아니, 그거 생각해보세요. 일단 뭐 가려고 하는데 진흙바다에다가 갑자기 물이 터져서 허리까지 물이 찬다. 전투할 의지가 있겠어요? 일단은 빠지려고 하죠. 아무튼 이렇게 전투가 일단락되는가 했지만 메넨 방면에서 공격을 개시를 합니다. 이른바 이제 파베크 부대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타스포스였는데 한때는 이프루 동쪽 7km 지점에 있는 겔루벨트까지 도달을 합니다. 도달을 했는데 겔루벨트에서 또 누구를 만나냐? 영국 원정군의 또 다른 부대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 창호를 팠거든요. 영국군이 창호를 팠는데 물이 나와요. 네. 워낙 묻은 데였어요. 저지대라. 저지대. 두세 산만 파니까 물이 줄줄줄줄 새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호를 깊이 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물과 진흙이 섞인 그런 참호도 아니죠. 그냥 조금 판 네. 거기에 그냥 진흙 속에다 몸을 묻어. 도랑 같은 도랑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 영국군이 굉장히 근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리엔필드 소총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또 무슨 착각을 하는 독일군이 영국군이 엄청난 숫자의 기관총을 갖고 왔구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전투가 일단락되는가 했지만 마지막 전투가 다시 시작됩니다. 일주일간 피해가 막심해서 예비대로 나눴던 부대를 본토로부터 증원받아서 양측이 다 재편성을 해요. 그리고 독일군은 11월 11일 다시 한번 메넨에서 이프루 방면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번에는 숲 쪽으로 기동을 하게 되죠. 이게 왜 숲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소총의 무서움 때문에. 그렇죠. 영군 소총 사격을 피할 심산이었는데 독일군은요 제8, 제2군단에서 선발한 12개 사단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영국군이 잘 싸우긴 했지만 영국군도 완전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영국군 부대의 이름들이 보통 굉장히 전통 있는 부대예요. 글로스터셔나 퀸즈 연대, 그다음에 뭐 옥스퍼드 앤 버킹엄 연대 뭐 이런 애들이에요. 글로스터셔가 바로 그렇죠. 우리 한국에도 왔었죠. 전쟁에서 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죠. 그런데 이런 굉장히 전통 있는 부대가 불과 수백 명밖에 안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적 우세를 앞세운 독일군이 전선의 일부를 남쪽으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밀어낸 게 고작 5km가 전부였어요. 사실 이게 독일군도 학생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왔거든요. 대학생들 예, 뭐 이렇게. 학생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2만 5천 명이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2만 5천 명이 죽은 대가치고는 형편없는 거죠. 5km는. 그러니까 독일이 요 시점이 전쟁 초반에 각국에서 참전 열기가 불었지 않습니까? 자원에서 우리 전쟁터로 나가자. 그래서 막 다들 일제히 뭐 참전 쫙 줄 서갖고 막 신병 훈련을 이제 마치고 투입되는 바로 요 시점인 겁니다. 네. 저희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참전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가장 많이 전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전쟁의 참혹성을 그때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양쪽이 진짜 뭐 이 전투 상황이 악에 받쳐서 싸웁니다. 작전이고 이것도 못 없고 양쪽 지휘관이 그냥 밀어넣어요. 그러면서 굉장한 소모전이 있으면서 막 소총 쏘고 뭐 대포 쏘고 기관총 쏘고 뭐 난리를 쳤는데 돌연 11월 20일이 되니까 전장이 고요해집니다. 왜요? 왜냐?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온 거예요. 예. 겨울이 본격적으로 하면 땅 파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파자. 그래서 미리 파자. 그리고 또 이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이 전투에 또 참전하게 되죠.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이프 전투에 참전해요? 바로 딱 이때예요. 아돌프 히틀러가 사실은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독일군에 자원 입대해서 전설에 투입되는데 제가 기억에 리스트 연대였을 겁니다. 리스트 연대였는데 제16 바이에른 예비연대. 예, 그 예. 부대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지 않았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 거의 80%가 전사했을 거예요.
그야말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섬멸되었는데 그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예. 이 이프루 전투에서 발생한 전 사상자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영국군이 5만 8천여 명의 전 사상자를 냈고요. 프랑스군이 5만여 명, 독일군은 무려 13만여 명이 여기서 사상자를 냅니다. 이것이 10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프루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발생한 전 사상자만 추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독일군 같은 경우엔 서부전선에서 더 이상 본토에서 증원 병력이 오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인력이 여기서 한 번에 녹아 없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거를 이프루 전투라고 그냥 부르지 않고 1차 이프루 전투라고 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또 여기서 2차가 또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오면서 잠깐 멈췄으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 1차 이프루 전투 같은 경우는 전쟁 중후반기와 같은 엄청 그 거미줄 같은 체계적인 참호전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때부터 이미 전형적인 소모전의 참호전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화력이 더해진 참호 속의 방자는 공격해오는 공자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렇죠. 그리고 공자가 뚫긴 뚫어요. 어떻게든 집중을 하면. 근데 뚫고 나서 전과 확대가 어렵다는 부분이 그렇죠. 이미 나타납니다. 왜 어렵냐면 딱 뚫고 나는데 일단 여기가 거긴가벼 길 찾기가 일단 힘들어요. 그리고 통신체계 이런 거 잘 안 되니까 허둥지둥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급 부대에서는 예하 부대의 통제가 일단 어려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뚫은 다음에 공자 역시도 ABD를 투입해서 더 전과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 방자 역시도 ABD를 투입해서 이걸 틀어 막아야 되는데 방자가 ABD를 투입해서 틀어 막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격하는 입장에서 첫 번째 참호선을 점령하더라도 이거는 첫 번째 참호선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뒤에 2중, 3중으로 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돌파하기 위해선 그 2중, 3중의 참호선을 죄다 돌파해야 되거든요. 이게 가능하냐? 절대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방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역습이나 반격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다시 공자가 힘들게 뺏은 그 땅은 다시 되찾죠. 되찾고 공자 입장에서는 뺏기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는 무한 반복을. 가만히 좀 보면은 아까 독일군이 먼저 공격했죠. 먼저 공격한 쪽이 조금 더 사상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완전히 더 많아야 될 텐데 방자도 많은 이유는 뭐냐면 방자도 방어만 하면 끝내면 될 텐데 다시 또 뭘 합니까? 나가서 반격을 해서 역습을 하다 보니까 또 죽어가지고 결국에는 비슷비슷해지게 되는 게 2차 이프루 전투에서 이미 나타나게 됐고 전형적인 참호전은 아니지만 참호전의 전형적인 방어를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해버리니까 저쪽이 더 전형적인 참호전이 되고 맞습니다. 이런 느낌. 네. 참호전 플러스 소모전이 되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전투 이후로 어느 쪽도 이 교착된 전선을 압도적인 힘으로 뚫지 못한 채 소모전 양상으로 흘러가요. 근데 그 이유는 많이 죽기도 했지만 왜 이프루를 공격했을까라고 봤을 때는 다른 쪽을 공격할 여력이 없어서 여기만 공격한 거예요. 그나마 거기가. 네, 그나마 거기가. 왜냐하면 스위스 국경에서부터 저 위에까지는 이미 다 전선이 이미 잘 다 참호선이 되어 있고 피라간에 이제 공격조차 시도를 안 했거든요. 네. 그나마 해볼 만한 부분에서 공격을 했는데 여기서도 안 되니까 이제 힘이 다 네. 빠진 증거인 거고 결국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독일군 같은 경우는 분명히 팔케나인 같은 경우는 서부 전선에서 승패가 갈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 전선에서 전황이 좀 급격하게 들어가니까 서부 전선에서는 조금 우리가 수세적으로 가야겠다, 방어적으로. 그러니까 독일군 여기서 어느 정도 수세적인 형태가 되게 됐고 영국군은 분명히 병력 손실이 막대했는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신병들이 막 들어오고 특히 이제 인도군 같은 영국 연방군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게 돼서 영국 원정군이 이때 드디어 기존의 어떤 군단의 모습이 아니라 1, 2군 체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영국군도 규모가 커지게 되는 거고 프랑스의 조프르 입장에서는 이제는 한 번에 공격해서 우리가 뚫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조금씩 파먹어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일종의 거기에 대한 테스트 형식으로 동계 공세가 시작됩니다. 12월 달에. 그래서 쌍파뉴에는 프랑스의 4군이, 그다음에 아르투에서는 프랑스의 10군이 이제 공격을 해요. 하지만 이제 중포가 부족합니다. 야포는 있지만 중포가 없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공격 역시도 순차적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독일군이 들어오는 프랑스군에게 화력을 더 집중해가지고 프랑스군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됐고 안개, 비, 진흙탕 속에서 공자가 훨씬 더 불리한 전투가 진행됐고 결국에는 완벽한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죠. 1차 대전을 뭐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정말 참혹하고
계속해서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밀어넣으면 죽고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낳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와중에 야, 그 말도 안 되는 영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영화 같은 이 사례가 있었죠. 예. 크리스마스 휴전이 예. 있었습니다. 제 그 경험이 있는데요. 영국 유학 시절에 12월 24일에 교회를 드라이브했는데요. 그때도 뭐 물론 반드시 일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한 영국 젊은이가 그날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 표정이 완전히 나라 읽는 얼굴 표정입니다. 내가 이날 여기 있어서 근무를 해야 되느냐. 그만큼 크리스마스가 서양인들, 유럽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가 인간으로 돌아가서 그다음에 벗으로 돌아가서 친교를 나누자. 그래서 12월 24일 이브가 됐을 때 양측에서 전투를 멈춥니다. 그리고 무인지대에서 양측에서 나온 병사들이 압수를 하고 먹을 것을 교환한 다음에 축구 경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극적인 어떤 휴먼 드라마이기 때문에 영화도 나왔죠. 크리스티앙 카리옹 감독이 2005년에 만든 전쟁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때는 그런 휴먼 드라마가 펼쳐졌었는데 그 뒤에는 사실은 이런 현상이 사그라듭니다. 그게 좀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결정적 무기를 썼거든요. 인간성을 파괴하는. 하여튼 그래서 서부전선에서는 사실은 이게 잦아드는데 나중에 1917년에 동부전선에서 독일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양편에서 총을 거두고 무인지대에 나와서 뭐 소세지라든지 빵 같은 걸 나눠 먹고 아예 그냥 야 너희 내운관에 한번 놀러 가자 해가지고 우르르 가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전쟁을 다시 하죠? 제 생각에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나왔던 병사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올해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예. 다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다들 뭐 한두 달 내에 전쟁이 끝날 줄 알았었으니까. 그래도 뭐 이만큼 싸웠는데 이제 끝나지 않을까. 내년은 또 하겠어.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이제 영화 중에서도 남북의 병사들이 이제 뭐 원래 만나기도 하고 JSA나 뭐 그렇죠. 고지전도 그렇고요. 근데 굉장히 슬프게 끝나는 이제 상황들이 비극적인 끝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병사들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막막함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벌써 이제 12월 25일 연말이 다가와서 1914년을 한번 결산을 해볼 시점이 됐는데요. 소름인데 110년 전입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교정국이 어찌 보면 다 나름대로 아주 멋지고 정교한 계획이 있었죠. 하지만 제대로 들어맞은 계획은 거의 없습니다. 일도 없었다. 예. 프랑스는 엘랑 정신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국토가 전쟁터가 되면서 방어를 해야 했고요. 독일은 양면 전선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결국은 양면 전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병력의 우세를 가지고도 사실은 대패를 겪으면서 수세에 몰렸고요. 오스트리아는 대국인데도 쩔쩔매면서 호적됐고요. 이탈리아는 삼국동맹의 회원국이면서도 아예 전쟁에 참전하지도 않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1915년이 밝았습니다. 이 전쟁을 좀 끝낼 만한 새로운 플랜 B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독일에게는 막강한 육군이 있었죠. 하지만 육군 말고도 또 있는 것이 나름대로 키워온 대양 함대, 해군력이었습니다. 드디어 발휘하나요? 거항고포 경쟁 붙었던 그 해군. 그런데 이 영국이 자랑하는 대함대에 맞서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었던 측면이 있고요. 영국이 작정하고 이 대함대를 독일의 해안에 배치해서요. 해상 봉쇄를 실시했죠. 근데 이 봉쇄를 말미암아서 독일이 그 물자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많은 물자를 들여와야 되는데 1915년 한 해만 독일의 수입이 전쟁 전보다 55% 격감한 거예요. 반토막이는데. 수출은 당연히 못 하겠고요. 그래서 해외 교역이 끊기거나 아니면 척탄, 철광석 이런 것도 당연히 못 들어오고요. 그 전쟁 수행에 굉장히 필수적인 그렇죠. 문제죠. 커피도 못 들어옵니다. 근데 진짜 전쟁 수행에서 없어도 안 될 것이 바로 화약인데요. 화약 제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질소거든요. 근데 질소를 얻을 수 있는 게 초석, 질산염 이런 것인데
이것이 나는 곳이 바로 칠레입니다. 칠레에서 독일까지 수송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바다에서 끊기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화약이 없어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할 상황까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어떻게든 대체물을 찾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 프리퀄 할 때요. 독일이 그 200여 개 이상의 제후국들로 막 쪼개져 있을 때 독일 통일이 되기 전까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게 라인 동맹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은 강으로 통해지는 그 라인을 통해서 힘이 강대해지고 막 그 사실들을 배웠는데 본인들은 전쟁을 하면 이게 끊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길어질 줄 몰랐지. 후딱 끝내면 되니까. 장기 결전이죠. 서너 달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독일은 전쟁에 대비해서 나는 비축 물자는 꽤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비축 물자가 순식간에 동나버리고 러시아건, 프랑스건, 영국이건 어느 하나 지금 전열에서 이탈시키지 못한 상태로 1915년을 맞게 되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암담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 전략 폭격을 검토하게 됩니다. 벌써 1차 대전부터 전략. 비행기로 전략 폭격하는 거요? 비행기가 근데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행선? 대신에 비행선을 자, 영국 본토 폭격의 선봉장인 비행선. 지금부터 우리 이세환 기자님께서 환영으로 맞아주시겠습니다. 이 비행선 대명사는 역시 제펠린입니다. 제펠린이죠. 독일의 페르디난트 폰 제펠린 백작에 의해서 개발이 된 거예요. 제펠린 백작은 1871년 독일 통일 이전 밀텐베르크 왕국의 육군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군에 복무하면서 어디 참관을 갔었냐? 미국 남북전쟁 참관을 했어. 근데 남북전쟁 중에 북군이 기구를 썼잖아요. 기구다. 탐색하느라고. 네. 그걸 보고서 저거야.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비행선 사업에 뛰어듭니다. 이 양반이. 1898년 아직 20세기가 안 됐어요. 나비트 슈바르츠가 도안한 비행선 특허를 획득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1900년 첫 비행선 LZ-1을 제작하죠. 전쟁 이미 15년, 14년 전에. 예, 그렇죠. 조선시대 때 이미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었어. 근데 초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개선한 게 LZ-2고 이 2가 1906년에 첫 비행을 했는데 기상 악화로 파손이 됩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와는 별개로 이 비행선에 보내는 독일 국민들의 이 성원은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하늘을 난다. 예, 세계 최첨단의 비행선을 우리 독일이 가장 앞선 선두주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성금에 몰린다, 이쪽에. 제펠린은 뭐예요? 일단은 우리가 2번까지 해서 실패하는데 실패도 아니다. 3번째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3번째를 만들었어요. 이게 LZ-3인데 이 LZ-3가 꽤 괜찮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군부가 얘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1910년 이후 제펠린 비행선은요, 뭐로 분류하냐? 폭격기로 분류합니다. 밤버라고 해요. 밤버로 분류해서 군사적 활용도를 확대하죠. 근데 독일군이 비행선을 폭격기로 쓴다면 다른 국가들도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네. 신경을 안 쓸 수 없잖아요. 네. 그럼 열강들도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이탈리아하고 프랑스가 바짝 추격을 합니다. 이탈리아는요, 크로코 리갈디 N1 같은 반경식 비행선을 개발해서 정찰 및 폭격 임무에 투입해요. 근데 여기서 반경식이 뭐냐? 반만 동거다? 비행선이 3가지예요. 연식, 반경식, 경식. 이렇게. 연식이 뭐냐? 뼈대 없어요. 풍선처럼 네, 부푸는 거. 뼈대 없이 그냥 두꺼운 천에다가 가스 채워서 뜨는 거예요. 경식은 안에다 알루미늄 프레임. 같은 금속으로 뼈대를 만든 거고. 가스 주머니가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수소나 헬륨 가스를 채우는 거고. 그러면 경식으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하나만 뻥 터져도 나머지가 발전한 거지, 발전한 거. 격실 같은 게 있는 거네요. 네. 네, 연식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나눠놔도 하나 터지면은 그게 뭐 구조가 찌그러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경식은 안에 골조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가 다 구획으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가 구멍이 뻥 나도 아무 상관 전체적인 뭐 구조가 다 유지가 되고 훨씬 안정성이 좋죠. 1911년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비행선을 최초로 전쟁에 활용합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가능성을 입증하죠. 프랑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프랑스에는 이제 알베르토 산토스 디몽과 르보드 형제가 각각 새로운 비행선 설계를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라파트리하고 라 레피블리크 같은 이런 비행선을 채택을 합니다. 근데 얘가 내구성이 별로 안 좋았어요. 기상이 조금만 안 좋으면 꼬라박기 시작합니다. 비행선의 고질적인 문제죠. 이게 비행선이 당시에 위험하지만 뭐가 있었냐면
상류층의 고급 여행 상품이었어요. 여기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군사적 용도보다는 관광 상품으로 굉장히 많이 이런 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또 현실을 잘 본 것이 프랑스도 당연히 과학기술 대국으로서 하늘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뜨거웠는데 오히려 프랑스는 비행선보다는 비행기에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영국은 비행선 개발에서 좀 뒤쳐져 있었어요. 후발주자였어요. 그래서 경식 비행선 메이플라이를 드디어 만들어서 시험 비행을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요. 얘가. 메이플라이를 만드는데 의외로 영국 입장에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후발주자니까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좀 어떤 노하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영국이 야 이럴 바에는 그냥 해군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비행선은 그렇게 손 안 대고 있었어요. 특히 비행선, 경식 비행선은 골조를 뭘로 만들어야겠습니까? 가벼운 알루미늄 만들어야 되는데 알루미늄은 예나 지금이나 비싸거든요. 재련하는데 전기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저 비싼 알루미늄을 저렇게 쳐발라서 만들고 또 그 안에 뭘 채워야 됐습니까? 그 당시에 수소. 수소가스는 폭발성이 있죠. 위험하죠. 떠다니는 폭탄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미치니까 비행기 아직은 좀 미약하지만 이게 더 미래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걸 하면서 비행기에 조금 더 힘을 실었죠. 하지만 독일은 비행선을 쓴 전략 폭격을 생각을 해본 겁니다. 또 다른 사실 이야기. 처음에 뭐 리에주나 안트베르펜 같은데 폭격에 써봤지만은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어. 우리가 좀 더 전략적인 목표를 한번 공격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군부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또 제동을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인가요? 그분입니다, 역시. 초기부터 군부는 런던, 파리 적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여 전략 목표에 써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 비델리 2세가 그건 너무 비신사적이지. 거기 할머니 살아. 맞아요. 가뜩이나 우리 루뱅 도서관 태워갖고 가뜩이나 지금 야만이라는 소리 듣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붕에 폭탄 터트려봐라. 그거 비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해갖고 비델리 2세가 런던 폭격은 철저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리는 폭격은 허가했어요. 근데 파리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프랑스가 역시 과학기술의 프랑스답게 재빨리 대공포화망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강력한 여러 직사화기들을 갖다가 좀 세우기 시작을 해갖고 비행선이 순항 고도가 1000에서 2000m, 많아야 3000m 넘지 못했고 3,500m 한계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원시적인 대공포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파리는 금방 그만두게 되고 1915년까지 되니까 군부에서 뭐라도 해봐야겠습니다. 계속 종용을 하니 비델리 2세도 결국에 영국 폭격은 허가해 주마. 하지만 산업시설만 공격하고 런던 특히 중심부의 왕궁 쪽은 절대 안 돼. 도시 폭격은 안 돼. 그렇습니다. 런던 동쪽의 템스강 하구에 보면은 조선소라든가 조병창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꼭 런던 외곽까지는 허가해 주마.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정도라도 우리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독일이 본격적으로 비행선을 이용한 전략 폭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서 독일군이 비행선으로 요새도 폭격하고 활용도 합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불안 요소겠죠? 네, 맞습니다. 영국에서는요. 그러니까 막강한 해군으로 외세 침략을 방어한다. 이게 영국이잖아요. 근데 하늘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덜덜덜 떱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국 정보부가 이 전쟁 발발 당시에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보니까 독일이 폭탄을 싣고 영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행선을 약 20대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엄청 많이 폭탄을 싣고 와요? 비행선 같은 경우는 밑에 곤돌라가 매달려 있잖아요. 네. 저 앞뒤에 곤돌라가 있는데 저 당시에 많이 쓰던 비행선들은 대략 한 곤돌라 무게 한 8톤 정도까지 매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폭탄을 뭐 그 중에 몇 톤은 실을 수가 있는 거죠. 엄청 많이 싣고 오겠네요. 그 당시 비행기 수준이라는 거는 뭐 기껏해야 폭탄 수류탄 몇 개 정도 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폭탄을 몇 톤씩 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획기적인 무기였죠. 여기서 그 심리적 효과도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섬나라지 않습니까? 1066년에 노르망디에서 들어와서 이제 정복이 당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다가 영국을 지키는 완벽한 요새였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영국은 섬나라기 때문에 침략을 안 당하다 했는데 그래서 바다만 지키면은 영국은 안전하다는 것이 모든 영국 국민들의 신념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하늘로 날아와서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그 폭탄의 양이 설령 적더라도 그 심리적 임팩트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그 더군다나 그게 밤에 날아와서 떨어뜨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영국도
바다가 지켜주는 그런 안전한 곳이 아니다. 하늘은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심리적 효과가 컸던 것이죠. 그렇죠. 1915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전시내각 브리핑에서 윈스턴 처칠이 무슨 얘기를 하냐. 대공 방어 능력이 우리 영국이 굉장히 형편없다. 그래서 만약에 독일이 제펠린으로 공격해올 경우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 유일한 방법은 독일 애들이 저 비행선 만드는 본거지 저기를 때려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뭐 얘기가 오가고 나던 중에 느닷없이 제펠린 비행선이 영구에 나타나서 폭격을 가하게 됩니다. 선제 타격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방을 먹은 거죠 먼저. 첫 번째 공습이 1915년 1월 19일에 L3, L4, L6가 폭격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L3가 오후 7시 50분에 영국 노폭 해안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해군 기지가 있었거든요. 이 해군 기지에다가 11발의 폭탄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L4도 여기에 가세해요. 영국의 소넘, 브랭커스터, 헨샘, 그리고 스네티섬, 쉐링엄, 킹스린 등 이 도시와 마을에 폭탄을 한두 발이었지만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도시에서 하늘에서 느닷없이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커다란 게 가면서 툭툭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신문기사가 이거 큰일 났죠.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 표적에 대한 공격이었지만 사실 그렇게 정밀 폭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4명이 죽고 18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폭격을 했던 L3하고 L4가 무사히 폴스비텔 기지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났죠. 성공. 완전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와, 대환호가 납니다. 그래서 2월에 우리 다시 한번 북해로 가자. 갑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비행선 모두 활동 중에 악천후로 실종이 됩니다. 실종이 됐네. 사라졌어요? 네. 이게 비행선의 문제예요. 비행선이 물론 자체 동력이 있다고 하지만은 워낙 이게 선체가 크다 보니까 특히 겨울이니까 날씨가 북해 쪽에 좀 안 북해 쪽 좋겠어요. 날씨 아시잖아요. 바람이 세니까. 그래서 막 확 휘말려 버리면은 그 선체가 결국에 통제를 못하고 갑자기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누구도 발견 못한 거예요. 발견 못한 거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이 영국 폭격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 L3하고 L4가 실종됐다는 발표를 안 해요. 사실 독일이 안 하고 오히려 비행선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더욱 부풀립니다. 그래서 당시 유행가도 있었어요. 유행가가 뭐냐면 날아라 제펠린 우리 전쟁 좀 도와다오. 영국으로 날아라 영국은 불바다가 될 거야. 뭐 이런 거. 아니 무슨 옛날에 뭐 구야 뭐 이런 것처럼. 부지가 아니 약간 영국 국민들이 나와서 이게 뭐야 폭탄 떨어졌네 하는 사진을 보니까 그 심리적 충격은 엄청났을 것이다라는 느낌도 들고 이게 전 영국에 대서특필되면서 공포심으로 다가왔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1915년 동안 독일은 총 20회의 비행선 폭격을 통해서 37톤의 폭탄을 영국 곳곳에 퍼붓습니다. 근데 이거로 인한 전과가 굉장히 미미해요. 사망 181명, 부상 455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독일 비행선이 한번 나타나면 뭐 신문 대서특필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서특필한 거 치고는 전과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래도 이 비행선이 나름 독일이 처음 가장 주목한 전략 무기인데 그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전과가 미미하죠. 근데 이렇게 된 원인에는 여기서 또 독일군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육군과 해군의 부조화, 반목도 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독일 육군만 비행선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해군도 관심을 가졌어요. 비행선도 쉽이잖아, 쉽. 쉬프는 우리가 가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이게 에아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해군 거네. 그러니까 우리 해군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티르피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르피츠가 그래 우리가 바다와 하늘을 모두 장악하자. 1913년 새로 개정된 함대 건설 계획에 우리는 비행선 함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10척의 거대 비행선을 우리가 전투 서열에 집어넣겠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스타워즈의 제국 함대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이때서부터 해군의 비행선 운용 요원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고질적인 문제, 악천후에서의 이런 파손 문제가 초기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운용하던 비행선 2대가 모두 폭풍을 만나서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승무원들도 몰살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 비행선 운용 요원들이 제대로 육성도 안 된 상태에서
결국에 1차 세계대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처음에는 항공 정찰용으로, 그러니까 함대와 같이 가면서 쭉 앞으로 가고 아무래도 폭격용보단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는데 육군 비행선이 런던에 진입해서 폭격까지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라고 하면서 해군 비행선들도 갑니다마는 이 양쪽 사이에 노하우 공유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각자 개발이네요, 진짜. 네, 이게 딱 보면은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 때 육해군 간의 반목이 있었다는 게 똑같네. 독일군은 1차 세계대전 때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심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중요한 전략 폭격에도 각자의 힘을 갖다가 낭비하고 손발이 따로따로 노니까 더더욱 비율이 커지고 실질적인 피해는 못 입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 함대를 찾는 데는 사실 좋았어요. 왜냐하면 비행선이 장시간 떠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대가 적 함대를 찾을 땐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는데 일단 육군이 성적을 올리고 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폭격기로서 채페린은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대체할 폭격기, 그리고 폭격기를 야 이거 호위도 필요하겠다. 비행기가 높이 떠가지고 이거 폭탄 떨어뜨리니까 이거 방법 없던데 이런 항공기 개발에 박차가 좀 가해지겠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아주 센세이션한 녀석이 등장해요. 그래서 다 두들겨 패고 다닙니다. 근데 아직은 항공전해가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 전에 바다에서 일어난 혁신을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분 덕분에 더 풍성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우리 유 교수님이 오시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역전다방 합류해서 처음으로 한 살 더 먹었는데 예, 떡국 맛있게 먹고 한 해를 더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에게 다룰 전쟁 얘기는 무궁무진하고 아직 풀어놓을 얘기 보따리가 아직도 빵빵하게 더 풀어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부푼 마음으로 여러분께 한번 멋있는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지가 2021년인데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상당 부분을 역전다방과 함께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좀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다들 힘이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우리 막내가 아파서 그래. 맞아. 나는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우리 막내한테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프지 마요. 예. 감사합니다. 부탁할게요. 다 함께 으쌰 한번 하고 새해를 맞이할까요? 우리 막내 힘내라고 으쌰할까요? 하나, 둘, 셋, 으쌰! 하늘에 이어서 바다에도 새로운 전략 자산이 등장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결전병기 중에 하나가 바로 잠수함입니다. 야, 우리가 보통 잠수함하면 2차 대전 유보트만 생각하는데 네, 2차 대전 당시에 유보트가 더 유명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대중에게 준 충격은 훨씬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충격과 공포였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진짜 깜놀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가 잠수함은 따지고 보면은 저희 남북전쟁 얘기할 때부터 이미 등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이미 원형이 있었다.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군은 활대기라는 긴 장대에 폭탄을 꽂아갖고 북군의 함정을 격침시키기도 한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 뒤로도 전 세계에서 이 잠수함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많이 개발했습니다. 확 이게 발전하게 된 게 바로 어뢰의 출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화이트헤드가 이제 어뢰의 혁신을 이뤄내갖고 자력으로 항주해서 적함을 향해 돌진할 수 있는 이런 어뢰가 나오면서 잠수함도 이제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TV 영상 같은 거 가끔 보면 네. 약간 물컹한 젤리나 물 속에다가 탄을 쏘았을 경우에 급격하게 운동 에너지를 잃고 탄도가 이렇게 확 흐트러져 버리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수함은 이거는 어차피 포 쏘기 힘들고 안 돼라고 하다가 어뢰 때문에 잠수함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물속은 공기 중보다 훨씬 이 저항이 심하지 않습니까? 질량이 800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속을 헤엄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대포를 쏠 수도 없는 것이고 물속에서 그렇다고 장대를 어디까지나 길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타격 수단이 필요한데
압축 공기를 이용한 이런 어뢰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함을 향해 돌진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서 19세기 말부터 전 세계를 뒤흔드는 결전병기로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사실 할머니와의 군비 경쟁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배들을 막 생산하기 시작했었잖아요. 근데 잠수함이나 이때 초기 잠수함은 조그맣지 않습니까? 눈에 안 찼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합니다. 사실 독일 해군은 거함, 거포가 중요하지 이렇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 잠수함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진 국가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프랑스입니다. 네. 프랑스는 처음부터 이게 뭔가 비대칭 전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든 거예요? 프랑스가 그런 생각이 엄청나게 꽂혀 있었죠. 19세기 말에 프랑스의 청년악파라는 그룹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영국 해군한테 전함수로는 못 당하지만은 이 어뢰정과 잠수함을 대량 배치하면은 영국 해군을 꺾을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에 사로잡혀갖고 이런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죠. 그래서 앞으로 2차 세계대전까지 보게 될 모든 잠수함 기술의 원조가 사실은 프랑스였어요. 네. 이게 믿기지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랬습니다, 실제로. 사실 최근에 들어서는 아유 프랑스는 뭐 에이, 최신 기술, 뭐 전자 기술 네. 그랬는데 과거에. 저희 방송에서 네. 정말 과학 기술의 진심이었구나라는 거 많이 배웠잖아요. 지금도 프랑스는 재래식 잠수함 시장에서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전력도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과학의 나라 프랑스가 이 당시에 딱 잠수함에 꽂히기 시작해갖고 1898년에 이제 굉장히 또 혁신적인 잠수함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나르발이라는 이런 잠수함인데요. 나르발? 네. 잠수함이라는 게 수상에서도 잘 나가고 수중에서도 잘 나가고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만족해야 돼요. 근데 그전에는 이 잠수함 설계자들이 이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우리 수중에서 잘 나가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겠습니까? 돌고래처럼. 그렇죠. 돌고래처럼 원통형으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근데 그 상태로 물 밖으로 나오면은 균형도 잘 안 맞고 수상에선 못 나가고 또 우리 수상을 다니는 배처럼 설계하면은 저항이 또 너무 심해갖고 수중에서 또 안 나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압력도 견디기가 힘들고. 근데 이 나르발은 이 당시에 이중선체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복각이었군요. 복각선체. 그렇죠. 복각선체로 해갖고 내부는 압력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압력 용기 같은 원통형으로 만들고 겉에 껍질은 수상에서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선체를 설계해갖고 수상, 수중에서 다 적당히 잘 달리는 이런 성능을 만들고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석유로 달리는 그런 엔진을 탑재하고 물속에서는 배터리를 충전해놨다가 모터로 달리는 이 개념을 완전히 딱 정립합니다. 완전 교과서였네요.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의 원조가 프랑스에 있었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바깥의 껍데기는 위에서 잘 달릴 수 있게 하고 안에는 내압이 높으면 들어갔을 때 껍데기가 찌그러지면 어떡해요? 그 이중선체 안쪽에다가 연료 같은 걸 채워갖고 그걸로 또 완충을 하는 거죠. 연료랑 물 같은 거 이제 잠수할 때는 밸러스트 탱크를 거기다 놓고 해갖고 실제로 물 속에 들어가면은 그런 안에 있는 연료와 물이 또 받쳐주니까 안 찌그러지고. 그래갖고 수중에서 5.3노트까지 항주할 수 있게 되고 어뢰 발사관도 4개나 갖춰갖고 공격력도 상당히 강화된. 그래서 이 나르발이 나오게 되니까 그동안 잠수함 이게 되겠어라고 생각하던 회의론자들이 다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겠죠. 된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야 도대체 저게 어떻게 생긴 거야? 우리도 만들어 볼 수 없을까라고 했는데 저 당시 프랑스에서 저걸 설계한 해양공학자가 막심 레베프라는 사람인데 막심 레베프가 저걸 만들고 나서 주변에 있던 요 비밀을 좀 알고 있던 사람들이 찝쩍거리기 시작합니다. 독일에도 마찬가지로 스페인의 한 엔지니어가 딱 찾아와서 내가 그 르베프랑 되게 친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랑 대화 많이 하면서 뭔지 다 알고 있어. 나한테 돈 좀 주면은 내가 똑같은 거 만들어줄게. 이렇게 접촉을 해옵니다. 보통 이제 사기꾼들이 역시 다 다리가 꼬여요. 네. 근데 이제 독일 해군에서는 티르피츠가 싫어했어요. 그렇죠. 트리피치가 트리피츠가. 네, 해군청장 티르피츠가 야, 왜 뭐 이딴 거 이제 조무대기 만들어? 우리 이젠 대양해군으로 나가야지. 우리 대양해군 작전에는 이런 잠수함 못 따라와. 그래서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거에 귀를 딱 기울인 게 크루프사였습니다. 크루프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쇠로 된 건 뭐든지 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크루프사의 철강 기술이 좋잖아요. 네. 그 무엇보다도 잠수함에 잘 어울리네. 맞습니다. 전 세계 군함의 장갑판을 다 크루프 기술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이 나르발을 비슷하게 만든 새 잠수함이 나왔으니 그게 바로 포렐레라는 잠수함입니다. 포렐레가 무슨 뜻이냐면은 송원한 뜻이에요. 송원. 네. 여기서 이걸 만들어내니까 오 이거 그럴듯한 걸? 그래서 그 다음에 독일 해군은 관심이 없는데 주변 유럽의 딴 해군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처음에 관심을 가진 데가 러시아 해군.
그렇지. 그래서 크루프사에서 러시아 잠수함을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때 독일 해군이 이거 왜 관심을 갖지 하면서 우리도 한번 이거 사갖고 테스트라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죠. 그 독일 해군 내에서도 일부 저기 잠수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독일의 초기 잠수함 어떻게 발전을 해왔을까요? U1의 직계가 있습니다. 바로 U9이었는데요. 데뷔를 했는데 여기서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초전에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세 척의 영국 순양함을 격침시킵니다. 전함도 못한 일을 잠수함이 했네요. 이 장갑 순양함이 한 척에 12,000톤짜리였어요. 영국은 훨씬 더 심해갖고 대표적인 포가 18파운더 포인데요. 우리 포탄 공급해줄 수 없으니까 하루 사격량을 하루 4발로. 이게 전투하지 말라는 뜻이죠. 쏘나만 하는데 사실. 포탄이 부족했어요. 이거를 타임즈에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파문이 일게 되고요. 이른바 포탄 스캔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